제가 명사도 아닌데 명사 초청이라는 걸로 이렇게 런웨이에도 서보고 여기는 이 클래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좀 경험한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와 퍼스트 코리아. 한국은 한국만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개발 시대에. 근데 이제는 한국이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젊은 분들 나와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존재하고 역할을 하는 국가로 과연 갈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 탄소 중립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그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기후 위기 시대인데 여기에 대응하는 게 이제는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 주요 국가들 정상을 만나면요, 다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고요. 기후 대응이라는 게 단순히 환경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경제, 새로운 금융,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이 양반이 요즘 쓰는 용어가 점점 좀 과격해져요. 우리는 기후 지옥에 가는 고속도로에 지금 들어섰다. 인류는 집단 자살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지구 온난화라는 말 대신 글로벌 보일링 시대가 되고 있다. 글로벌 보일링이라는 말이 이미 처음 나온 말이 아니고요. 2018년에 그 당시 여름이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핫하우스, 뜨거운 집이 되고 있는 지구, 이런 논문들이 나와서 그 당시에 그 인류 기후학자들과 여기 반기문 총장님도 계시죠? 기후 컨퍼런스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경고하는 게 원래 기후라는 이 시스템에 인간이 개입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한 200년 남짓 사이에 기후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양상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심각해서 티핑 포인트에 임박해 있다. 기후변화의 대가속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2014년, 근 10년 전에 과학적으로는 이제 결론이 났고요. 올 초에 나왔던 게 6차 보고서인데, 자,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10년 정도다. 과학자들의 결론은 10년 남았다. 반면 우리의 행동은 사실은 오늘에 치우쳐 있습니다. 기후라는 게 워낙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티핑 포인트의 징후들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2012년 9월에 그린랜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린랜드가 정말로 따뜻해지고 있어요. 보는 데서 이 빙하가 둥둥 떠다니고요. 얼음이 막 깨져서 내려오는 게 보이고, 저 앞에 바다를 내려보고 있는 모자 쓴 그 남성분이 덴마크의 왕세자입니다. 자기 취미는 이런 눈 덮인 지방을 눈썰매를 타고 쭉 다니는 게, 7년 뒤에 우리 카이스트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썰매가 아니라 이제 물썰매장이 됐다. 6월달 사진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겨울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주도에 여름에 가보셨나요? 너무 덥습니다. 아열대에서 열대화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기상학자들은 21세기 말이면 겨울이라는 단어는 제주도에서는 없어질 거다. 근데 바다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바다는 지구의 뜨거워진 열을 바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바다라고 무한정 받아주진 못하고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바다 온도가 계속 뜨거워지면은 정말 대재앙의 전조가 될 수 있고, 이 뜨거워진 바다가 일으키는 대류의 변화, 기류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 이듬해에 본격화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질적인 대응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돼요. 2050이면은 이제 30년 가깝잖아요. 그럼 저는 지구에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의 20대가 그때 가면 50대입니다. 그분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제가 좀 정말로 사실은 우울증을 앓을 정도로 미안해요.
다른 이슈들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건 죽고 사는 문제로 가고 있는 거죠. 다보스 포럼이라는 세계 경제 리더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기후 변화를 10년 넘게 글로벌 넘버 원 리스크, 세상에서 제일 큰 리스크라고 분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보스에서는 저게 10수년간 이 작업을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리스크 지도가 있어요. 어떠한 리스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지도가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제 주관적으로 한국에는 5개 정도의 큰 리스크가 있다. 1번, 2번은 너무너무 큰 리스크죠. 기후 에너지, 기후 리스크, 인구 변화 리스크. 메가 리스크는 너무 크면요 오히려 체감이 덜 돼요. 너무 큰 위기는. 지구가 자전 공전하는 거 우리가 느끼나요? 몰라요. 근데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국가 얘기를 할게요. 기후 탄소 중립 이런 것의 문제의 심각성만큼 우리가 충분한 대응 가버넌스를 갖고 있느냐, 이건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맥켄지 같은 세계적인 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을 구현하려면 연평균 9조 달러입니다. 트릴리언. 글로벌 GDP의 8% 가까이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근데 지금 EU가 그동안 주도해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IRA라는 지금 4천억 달러 규모의 일종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지금 뜨거운 반응을 얻어서 한 1조 달러를 넘어설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이라고 사실은 미국 외교의 설계를 하는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이 절대적으로 주도해야 될 기술을 3가지를 꼽아요. 첫 번째는 컴퓨팅 테크놀로지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예요. 세 번째로 꼽은 게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정 에너지 기술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풍력, 태양광 당연하죠. 미국은 더 넓게 봐요. 아이언맨이 여기 가슴에 뭐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차세대 원전. 점점 훨씬 안전하고 작아지는, 그러나 출력은 어마어마한 수소,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청정, 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에너지 쪽으로 쉬프팅. 일본 같은 경우가 한국 그대로 녹색 성장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가서 2030년까지 1조 달러를 이 분야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1조 달러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세계에서 전기 자동차랑 재생에너지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해상 풍력이나 이 배터리 등등에 있어서 엄청난 지금 기술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은 거의 전 세계가 여기에 승부를 걸고 있다. 우리가 한미 관계를 볼 때 워싱턴 정상회담 2023년에 보면은 이건 녹색 동맹, 녹색 협력에 대한 얘기예요. 보십시오. 50건의 MOU 중 차세대 원전, 수소, CCUS, 클린 에너지 분야에 압도적으로 한미 간의 협력 전략적 아젠다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미국이 IRA 법을 만들었을 때요,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미국의 한국 전기차 공장 들어서죠. 미국의 한국 배터리 공장 들어서죠. 한국의 반도체 공장 들어서죠. 반도체는 왜 녹색이야? 반도체는 녹색일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다음번에 반도체는요, 초절전, 거기에 지금 승부를 걸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웬만한 국가 전체 쓰는 것보다 많아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삼성, SK가 2030년까지 30%를 줄여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30년까지 40% 줄이기로 돼 있는데 에너지 효율, 에너지 섹터에서만 그렇게 줄일 수 있다면 상당한 거죠. 지금 한미일 캠프 데이빗,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한국이 내년에 한미일 3국 회의를 한국이 할 텐데, 사실 한중일이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의 리더십 그리고 솔루션이에요. 세 나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의 한 5분의 1 정도입니다.
경제는 한 3분의 1 조금 안 돼요. 경제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국가죠. 여기에 기술과 자본, 인적 자원이 있는 거예요. 한미일이 이걸 가지고 정말로 크게 판을 키워나가면 변화를 할 수도 있어요. 일본의 전경련에 해당되는 게이달련이라는 데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좀 판을 키울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구적 기술이에요. 우리나라만 쓰는 기술이 아니에요. 누가 키워나갔냐에 따라서 새로운 판도를 이끌어가는, 그게 좌우되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숙제를 우리가 2030년까지 40%를 줄이겠다라는 약속을 지난 정부에서 했어요. 2030년 생각해보면 얼마 남았나요? 거의 7년, 이제 7년 2개월 정도 남았어요. 이게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MB 정부 때 2018년부터 2013년까지 있었는데 2011, 12, 13년에는 이 바닥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찍었습니다. 2017, 18년에 다시 2.4%씩 늘어나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4%, 2020년은 어떤 노력을 했길래 저렇게 온실가스가 줄었을까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런데 제가 이 정부 대통령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40%를 대통령께서 받아들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큰 방향은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책임성 있게 가자, 예측 가능하게 질서 있는 전환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념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혁신의 승부를 걸자. 그래서 ROI입니다. 제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방향은 이 ROI를 토대로 끌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40% 감축을 이어받으면서 정책 조정을 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일면 이해도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자력만큼 에너지 집적도가 높고 또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는 없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두 에너지 기둥을 가지고 새롭게 에너지 믹스를 짰습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90조 원의 중장기 재정 계획이 마련이 돼 있는데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믹스를 작년부터 사실 변화시켜서 원전 발전량을 좀 정상화시켰는데요. 작년에 생각보다는 좋은 기록이 나왔어요. 3.5%가 줄었어요. 2010년 이후로 최저예요. 그리고 2018년이라 우리가 베이스 연도에 비교해서는 10% 줄었어요. 그런데 2030년까지 40%를 줄이려면 훨씬 더 해야 돼요. 훨씬 더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거론을 안 했지만 이런 건물, 교통, 농축산물, 폐기물 전 분야가 변화해야 돼요. 워낙 큰 비중이 지금 에너지 쪽에 모여 있지만 제가 용인시에서 선도사를 발표했을 때 물, 농업 뭐 이런 거 다 말씀하셨어요. 전 분야가 다 같이 가져야 돼요. 대체 에너지로는 이미 가고 있잖아요. 넓게는 식량, 농업, 축산 이런 쪽에 다음 웨이브가 돼 있을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내가 이거에 한번 승부를 한 20년 보고 해볼 거면 좀 해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여튼 에너지 믹스의 균형을 계속 가져가면서 에너지 가격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한국이 반도체에 준할 대형 녹색 기술을 한번 키워보자. 빌 게이츠가 이쪽 분야에 굉장히 매진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하나는 차세대 원전, 두 번째는 이제 그린 수소, 대형 장주기 에너지 저장하는 거, 그다음에 다이렉트 에어 캡처는 좀 생소하겠지만 공기 중에 정말로 탄소가 문제라면 공기 중에 탄소를 포집을 하자. 이건 지금 실험 수준인데요. 여기 엄청난 투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항공유 같은 거. 지금 우리가 수송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만 비행기를 날릴 연료는 화석 연료예요. 제트유. 비행기가 배터리로 붕 하고 올라가진 못하는 거예요. 한국이요, 다 사실은 보면요, 이
전 고체 화상 그 화재 염료가 원천 차단된 고효율의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한국이 선두권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원전 테라파워가 설계를 하지 만드는 건 못한대. 만드는 건 한국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쓰레기 이제 폐기물요. 저는 폐기물도 굉장히 중요한 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스탠퍼드 같은 대학은 여기에 2조 원을 투입해서 이런 녹색 성장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뭐 인류 대학들은 지금 그래요. 하버드, 옥스퍼드, 칭화대, 동경대. 저희도 이제 서울대랑 카이스트 그리고 전국의 대학과 함께 이런 것들을 키워나갈 텐데 결국은 사람을 전문성과 더불어 융합적인 인재가 필요한 거고요. 한국이 지금 취약한 게 파이낸스입니다. 이 파이낸스가 이쪽으로 물꼬를 트는 거를 우리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하고도 했고요. 정부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민간 쪽 특히 그 금융그룹 시중 금융그룹들이 녹색 금융 쪽으로 커미트한 게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정말로 활성화해서 145조 정도를 이 분야에 끌어들이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라는 거는 국경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GGGI라는 한국 주도의 국제기구를 만들었고요. 이미 40여 개국이 회원국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속 스피드예요. 그럼 GCF라는 어마어마한 기후 재원을 관리를 하는 1,000억 달러죠. 이제 앞으로 조 달러 단위로 올라갈 겁니다. 올해 GCF도 한국이 갖고 있어요. 본부를. 그리고 이제 한국은 독일이 주도한 기후 클럽도 들어갔고 오늘 조금 있다가 좀 말씀드릴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를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나라의 여건상 완전히 키우기가 어려운 국가도 있거든요. 한국이 지형이 아무래도 좀 불리해요. 산이 많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폴란드, 프랑스, 스웨덴, 영국, 한국, 미국, 독일, 일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독일, 일본 빼고는 클라이밋 그룹이라고 아리백을 주도한 국제적인 시민 단체 대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탄소를 어떻게 줄이냐의 실용주의지 어떤 특정 에너지를 이념적으로 배척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유엔에서 기후급 고위 회담이 열렸고 이제 이런 한국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 아직은 잠정적이지만 미국, 영국 등등 적극적인 찬성 지지 의사를 보였고요. 아리백은 뭐 국가기구는 아니지만 국제적인 무브먼트고 국제적인 인증 시스템이 있어요. 아리백 들어왔으니까 검증도 하고 다 해요. 그러면 아리백에 삼성, 현대, SK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리백 선언을 했어요. 재생에너지가 어디 있어? 재생에너지를 아리백으로만 재생에너지 100%만으로 조달할 수 없는 현실도 지금 있는 거예요. 전 재생에너지 훨씬 더 키우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궁극적으로는 무탄소 에너지로 공장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인증으로 가려면 이제 GGGI, GCF라는 경험상 볼 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올해 이제 두바이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갈 거다 합니다. 제가 제주도가 이 카본프리를 해봤었어요. 2030년까지 야심찬 목표죠.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는 전국 1위. 근데 재생에너지만으로 재생에너지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기존 전력망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그 비싼 에너지를 꺼야 돼요. 출력을 제한해야 돼요. 한국은 그동안 기저발전이 2개였어요. 석탄과 원전이었어요. 석탄은 이제 잊어버려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미국도 지금 사실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이 궁극적으로 이 두 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또 한국이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실은 도시의 전력망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탄소 전력망. 재생에너지는 물론이고 이 SMR이라는 미래형 원전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빌 게이츠가 채용한 크리스 르베크라고 테라파워 사장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한 300기가 정도의 석탄 발전소가 결국은 저 SMR로 대체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SMR은 작아요.
도시형 원전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왜 그 커테일이 생기냐면 바람이 많이 불거나 햇빛이 너무 좀 확 늘어나요. 그죠? 근데 반대로 줄면 훅 줄어들죠.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중요한데 원전 같은 경우는 발전량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SMR 같은 경우는 출력의 30% 정도를 조절할 수 있대요. 그러면 재생에너지랑 같이 춤추는 거야. 지금은 가스 발전소가 가스는 갑자기 전력을 공급했다가 껐다가 하는 그런 기동성 있는 발전이거든요. 나중에는 원전, 재생에너지 두 개가 서로 댄스를 하면서 가는, 미국이 그리고 있는 전략적인 지도인데 한국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인은 특화 도시죠.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용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볼 때 저는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토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8월 30일 날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에서 용인이 아주 멋진 선도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대로만 더 잘해주면 좋겠어요. 너무 잘 잡아놓으셨어요. 근데 용인 우리 주민들이 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용인에 있는 시민사회, 기업들도 좀 더 오너십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면, 저는 딱 보니까 우리 탄노기가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들이 다 거의 가는 것 같아요. 세계 시장을 보고 움직이는 초대형 클러스터가 여기 조성될 때 그 인프라를 탄소 중립적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퍼스트 코리아 말씀드렸는데 세계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 그게 사실 퍼스트 코리아의 뜻이에요. indispensable. 그런 국가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 용인 특례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